일정이 잠깐만요. 몇 분 또 김지현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김지현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정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UBC 울산 방송국 대표께서 그 축하 메시지 보내오신 그 사전 녹화된 비디오 2분짜리를 저희가 같이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강연해 주실 그란샨 회장, 보리스 코한 선생님 강연에 앞서서 또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약 한 20분 정도 지금 참여해 주신 그 실시간 참여해 주신 우리 국내 작가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참여는 못했지만 비디오로 또 축하 메시지 자기소개 보내오신 12분 저희가 각각 1분씩인데요. 짧게나마 서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강연은 네 꼭지고요. 첫 번째는 저희 강병희 선생님께서 한글 그리고 할만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저희 보리스 코한 회장께서 그란샨의 그 연역과 그 역사 또 그것에 얽힌 그 그란샨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정신 그것을 그 몇 가지 작품들하고 이렇게 좀 합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지금 그 비디오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한 구절씩 이렇게 저기 하시면 제가 이제 통역하는 걸로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용들을 디자인 오니까 대부분 좀 아시니까 중간에 봐서 제가 속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익대학교 안병학 교수 안병학 교수님께서 한국 현대 타이포그래피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저희가 지금 시간차가 있어서 그 아르메니아가 이제 유럽의 이쪽 그 동쪽 지역이라서 시간차가 이 독일하고 또 다르고 해서 그 실제 발표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예레반 대학교의 에디 가부잔 선생님하고 또 아르메니아의 그 유명한 캘리그래퍼 루벤 말라얀 선생님이 좀씩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대신 제가 강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연 사이사이에는 한 5분 정도씩 저희가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순서 말씀이고요. 특별히 제가 시작 전에 좀 드릴 말씀은 이번에 저희 그 행사를 이제 사실 참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이제 매년 해오던 행사이긴 하지만 금년에 특별히 저희 이제 강병희 선생님하고 또 주최 측의 저희 그 커뮤니티 멤버들 의논하에 국제 대회로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좀 다시 재편성했고요. 그렇게 하는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란샨이라는 비라틴 언어와 글자고를 다루는 그 연구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작가 20분하고 해외에 저희가 그란샨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5개국에 24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글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전시의 기회와 또 지원을 해주신 일단 저희 울산시의 시장님, 송철호 시장님, 또 저희 UBC 방송, 울산 방송의 대표이사님, 김종규 대표이사님,
또 실제 실무를 전체적으로 지휘해 주시고 총감독을 해 주신 우리 박수혁 국장님, 그리고 또 항상 저희하고 긴밀하게 구체적인 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소화해 주신 김선희 부장님 등등 관계자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강 선생님 잠깐 모두 얘기하셨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울산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욱더 관심과 참여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문자 포스터 전문가 여러분, BTS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UBC 울산 방송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문자 포스터전을 처음 도입해서 그 외형을 국제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그 참석해주신 국내 작가 여러분들 한 분씩 저희가 인사 말씀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화면에 그 올라온 저기 리스트 순서상으로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인사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강병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의 친구 보리스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시를 자리를 만들어준 그리고 울산 UBC 방송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 포스터 도로 또 외국 작가들과의 조율 여러 가지 진행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즐겁게 해주신 김창식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작가분들께도요 너무 감사드리고 첫 회라서 굉장히 좀 과정상 좀 실수도 있었고요. 또 제대로 전달 못한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성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리스, 하이. 그 두 분 교수님이 강 선생님하고 김창익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다행히 또 매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서 매번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일 교수님 들어오셨죠? 네.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네, 선병일 교수님 들리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하고요. 안병학 교수님, 네, 선병일 교수님.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Hello, Boris.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And you last in Seoul in Gallery Young. We meet you. You remember? Yeah.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영어가 짧아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전에 갤러리 양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보리스. 전시가 너무 좋습니다. 참가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가웠었고요. 인터넷으로나마 이렇게 전시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의미도 있고 너무 이렇게 좋은 전시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교수님하고 특히 강병현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줄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가지 서원한다면 이번 짧은 기간 동안 전시가 끝나는데 그치지 말고 울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쪽에 좀 그 뭐 시청 쪽이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그 작품이 설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가 힘들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안병학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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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학입니다. 일단 이번 전시 주도하신 분들께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울산 한글문화예술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 주체가 계속 바뀌면서 울산 MBC도 관여를 했지만 또 주체가 여기 뭐 여기 서울의 와우북 페스티벌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뭐 부분적으로 또 참여해서 그 외솔기념관에서 학생들하고 전시도 했었고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또 강병희 선생님과 또 김창익 선생님 이렇게 맡아서 하신다길래 또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이따가 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발표하려면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데 미리 또 공유도 못 드려서 사실 아까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목을 리뷰 오브 모던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제 그 처음에 가제로 정한 게 그냥 아직 바뀌지 못했어요. 근데 제 제목이 오늘 발표할 제목은 그 이름 지우기라는 제목으로 Erasing the Name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한가해서 저보고 발표하라고 시키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뭐 준비한 거 짧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작가님들이 계신데 제가 뭐 대표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인사 말씀 짧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 선생님 너무 겸손하셔서 아마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실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최병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최병록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도 존경했던 선생님들하고 다 함께 이렇게 좋은 전시에, 문자라는 어떤 좋은 의미를 갖고 하는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내주신 어떤 공유 이미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이미지들 보고 많은 영감과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꼭 올해보다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년 혹은 매년 계속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울산의 하나의 또 다른 이벤트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철 선생님.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노트북으로 외부에서 갑자기 해서 환경 조정이 잘 안 됐었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어제 사진을 받아보고 야 이렇게 멋진 곳이었으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따 저기 강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번 가시죠, 뭐. 네, 그래서 되게 의외로 되게 멋졌고 지금 상황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의 아니게 올해 이렇게 문자와 이미지에 대한 전시를 제가 이 전시 말고도 다른 전시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문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드는 느낌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작품들 어제 그 화면으로 봤지만 되게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참여하게 돼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네, 기쁩니다. 네, 보리스 코안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네, 보리스 선생님, 선병일 교수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최병록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김기조 작가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네, 그리고 뭐 애써주신 우리 뭐 김창식 교수님 그리고 강병인 작가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울산에서 시작하는 행사지만
이 행사가 서울로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서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작가님들 훌륭한 작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몇 수 배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발표 내용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구룡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네. 올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계속 만들어주시는 이런 선후배 디자이너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글이 계속 하루 1년 내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참여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조 선생님 다시 어떻게 마이크로폰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헤드셋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게 아무튼 정말 한글 주제로 전시에 참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한계에 부딪힌 느낌도 체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문자에 집중하는 작업이 언제나 디자이너로서의 근간을 가지고 또 근간을 찾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그래도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하는 반성 같은 얘기지만 앞으로도 좀 꾸준하고 진지하게 작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후에도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everyone. I'm Martin Vineski, a designer and photographer based in San Francisco, California.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your international typography poster exhibition. I'm really pleased with the result and hope you enjoy it too. I've been interested in combining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and this project gave me the opportunity to use photography and type together by combining 47 individual photographs of type, structure, and pattern. Best wishes for success of the festival and the exhibition. Thanks again. Hello, everyone. My name is Hans-Dieter Reichert. I'm the publisher of the international typographic magazine Baseline. I teach typography and graphic design at the 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s and University of Westminster in the UK. I wish the organizers of the 2020 Ulsan Ösul Hangul Hanmadang International Typographic Poster Exhibition a successful event.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rom the UK. 영국의 축하와 최고의 소원. Hi, hello from Barcelona, Spain. I am Andrew Balius. I am a typographer and a type designer. And I have to say that it's an honor to be part of this fantastic poster exhibition. I would like very much to be there with you, but yeah, it's not possible. Perhaps next time. And I hope you will enjoy very much this amazing exhibi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Okay, enjoy very much. Have a nice day. Bye. Annyeonghaseyo. Hello everyone, I'm Jean-Benoît Lévy. Welcome to beautiful San Francisco, from where I'm talking to you. I'm so happy to be part of the 2020 Ulsan Seoul Hangul Hanmadang International Typography Poster Exhibitio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one of my posters. I hope you will enjoy i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is great event, and have a lot of drink for celebrating all of that. Bye.
Hello, dear friends. I am Eric Olivares, designer, illustrator, visual artist, and design professor. I hope you and your families are okay, safe, and with good healt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amazing Ulsan International Typography Poster Exhibition. It's an honor and a pleasure to collaborate together with famous colleagues and great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Enjoy this fantastic event and exhibition. On another occasion, it will be wonderful to visit you in Korea. Warm regards from Mexico City, and take care. Thank you. Hello everybody, my name is Roland Stieger. I'm from Switzerland, St. Gallen. I feel very honored being part of the exhibition 2020 Ulsan Ösol Hangul Hangmadang International Typography Poster Exhibition. I'd like to send you my warmest greetings to Korea and hope seeing you soon again. Bye bye. Shalom, hello. My name is Yossi Lemel and I live and work in Tel Aviv, Israel. I'm honored to take part in this wonderful project and I wish 2020 Ulsan Ösol Hangul Hangmadang International Typography Poster Exhibition success and good luck. All the best and health to all of you. ウルサンの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日本の大阪芸術大学の教授であり、広告丸というデザイン会社をしている高橋義丸と申します。この度はウルサン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タイポグラフィーエキシビジョンの開催、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キム先生、お招き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SNS で会場写真を拝見しましたが、ポスターを巨大な本にして展示するというユニークな展示に感激しています。コロナのせいで見に行くことはできなくて残念ですが、展覧会の大いなる成功を祈っています。Hello, I am Stefan Lechwar, graphic designer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ilesia in Katowice in Poland. I'm really happy to be invited to this wonderful event. Congratulations to the organizers, designers, artists and speakers. I wish you all health and prosperity. Thank you very much. Hello, I am Gyula Molnár. I am a graphic designer from Budapest in Hungary.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to the Hungary Culture and Arts Festival.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for the Ulsan Korea poster show. Congratulations to the organizers and also to my colleagues. It's very interesting to me who reacts the typography and who.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Exhibition is about the use of the letter, the text. The history of writing has gone from picture of writing to conventional science to the letter. Thanks again. Goodbye. Привіт, я Кирило Ткачов, дизайнер шрифтів і логотипів, засновник фестивалю «Простір літер». Мені дуже приємно бути учасником міжнародної типографічної виставки плакатів в Услані. Вітаю всіх з цією прекрасною подією.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강연자로서 저희 강병윤 선생님께서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사실은 그 울산 시민들과 울산에 계신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에게 준비하는 강연 자료인데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앞에서 이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떨립니다. 예,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 주제로 강연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소리 문자를 넘어선 뜻 문자로서의 한글, 그리고 울산에 이제 이 울산에서 한글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아시는 것처럼
한글 독립운동가 최헌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그런 행사임으로써 조선시대 때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애썼던 독립운동가 몇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저의 글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한글의 꿈인데요. 저도 이번 전시 작품에 꿈자 하나를 냈고요. 이번 전시 포스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포스터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위에 있는 한글 이 부분은 김창식 교수께서 디자인하면서 울산에 있는 안구대 안각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문자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안구대 안각화가 있는 도시 울산에서 이 국제 문자 포스천을 열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좀 뜬문자 한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한글이 소리 문자로서의 자질은 뭐 어마어마하다. 대단히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순민정 페레본에 나타난 과연 그 표의성 또는 뜬 문자로서의 한글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글씨를 쓰면서 그런 해례본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들을 바탕으로 뜬 문자 표의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후민점 해례본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문 그리고 해례, 음성해, 뭐 용자예 그리고 정인이 서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 한글의 어떤 핵심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맨 먼저 한글 창제 철학을 밝혀놓은 서문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천인지 그리고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환의 원리.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소리 문자와 뜬 문자의 자질이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자, 나누고 합한다. 이 채말리가 한글 창제 반대를 하면서 분명하게 밝혀놓은 원리가 이 다른 어떤 문자에도 볼 수 없는 나누고 합하는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문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다름에도 한자를 쓰고 있다. 이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서 새로운 문자를 발명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나왔고요. 그것이 어떤 자주적인 생각, 독창적인 생각, 디자인의 어떤 출발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딱하게 여기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 이때 가장 쉽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쉽게 만든 원리 속에 한글의 소리 문자의 자질과 뜬 문자의 자질이 있다. 과학적인 체계이면서도 굉장히 쉬운 원리이다. 그래서 자주 이제 제가 강연 때 다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만들면서 자신의 회사 슬로건으로 삼았던 Think Different, 이것은 세종께서 600년 전에 이미 어떤 실천한 나름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표의 문자, 뜬 문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항상 대개는 이제 상형 문자로서 이집트 한자를 거론하고 있고요. 또 표음 문자는 이제 로마자라든지 한글, 아랍 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의 문자 또는 뜬 문자 안에도 한글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글은
이기불이라고 해서 소리와 문자가 다르지 않다. 좀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소리 또는 보이지 않는 마음, 기운, 생과 사, 생장 이런 것들은 뜻이 아니겠느냐. 소리를 넘어선 뜻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이자 바탕 한글 제자의 문형의 바탕인 천인지는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에 기본적으로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상영했다 라고 나오죠. 이 원리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디자이너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일반 국민들은 이 천인지 나누고 합하고 이 합하는 원리를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가가 그교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또는 글씨를 쓸 때도 보면 한 번에 다 써버립니다. 붙여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 초성과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누고 합하는 원리를 사실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 이 한자를 바로 쓰게 만들고 또 이것을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철학, 이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그 체계, 시스템, 뭘 알지 못하고 글씨를 쓰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교육, 그러니까 한글 쓰기라든지 한글 교육에 좀 바탕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나누고 합하는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것인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꽃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치읓은 음과 양으로 나누면 음이 되겠죠. 치읓은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땅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음, 오, 여기서는 나뭇가지 역할을 하면서 중성이 이제 이 나뭇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성에는 이렇게 쌍기역, 이파리가 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통해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이 자라가지고 가지가 되고 마침내 꽃이 핀다. 이런 것이 한글 어떤 제자 원리의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글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음은 뭐 음양, 오행, 그러니까 음양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음은 이 천인지 이 기본 그 글자를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가 오가 되고 아가 우가 되고, 그래서 이 서고 멈추고 서고 이런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음과 양, 이것이 또 이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재중 교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아래아점, 다시 하늘점은 이 선으로 바뀌어서 이 점, 아점, 우에서 아래점,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글자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래아점은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고 멈추고 서는 어떤 그런 기운, 다시 말하면 뜻문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또 봅니다. 또 이 자음은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 사실 문자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미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도형이 또 자음이 만들어지는 물론 발음 기간에 상영을 했지만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키역, 리얼, 피역, 피역, 여기서 네모에서 다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할 때는 일반 분들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시읒, 지읒,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순환의 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 순환의 원리는 이제 훈민정 해례본에도 나와 있고요. 주역에서 말하는 원형 이정, 그러니까 정이 가서 다시 원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정과 원은 이제 이 겨울과 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된도, 초성이 다시 초성이 된도, 동성이 다시 초성이 된도 이러한 뜻이다. 그것을 이제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우리가 우리 한글 교육에 있어서 또는 이제 특히 또 서예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시면 뭐 아시는 것처럼 순환의 원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어가 아가 되고 오가 우가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원리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는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오, 아, 우 들어오는 기운, 나아가는 기운, 올라가는 기운, 내려가는 기운. 그러니까 어떤 생명, 그리고 어떤 마음, 소리의 길이, 어떤 생물의 생장, 자람 이런 것도 이 원리로 쉽게 보이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리를 너무나 쉽게 적을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순환의 원리로. 이것 또한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 분들에게 이 원리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런 원리가 어떻게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가거기로 그들은 이 한글 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환의 원리가 한글 제자 원리의 제자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가 아가 되고 오가 아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활자와 좀 다르게 이 붓글씨로 쓰면 소리의 어떤 두께, 엉엉, 두껍고 앙앙, 얇고 이런 것도 이제 표현에 있어서 또 보다 좀 소리를 보이게 하는 게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순환의 원리로 어떤 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된다는 것을 이 글자를 통해서 저는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송하지만 활자에서는 이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떨어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씨에서는 이제 땅에서 싹이 자라고 가지가 되고 꽃이 피어서 그리고 이제 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활짝 피어나는 것이고 가을 겨울 되면 이 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게 초성이 종성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겨울 내내 영양분으로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피어나는 그러니까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는 원리 이것을 저는 이 글씨로 좀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그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국민점 해대본에 나와 있는 얘기죠.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다라는 것은 훈민점 해대본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저는 그것을 이 글씨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이 회전의 원리, 순환의 원리로 너무나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글자도 이 어는 들어오고 아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초성과 하늘과 땅, 사람 사이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엄마의 어떤 마음, 넉넉한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그 여유, 마음도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아까 말한 아래아의 이 획, 선으로 바뀐 점, 이 선의 길이만 바꿔주면 이 공간이 열리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이 보이고 좁히면 굉장히 또 좁은 마음이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모든 그 어떤 그 뜻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모음에 이 아래가 가지고 있는 획의 변화만 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어자에서 아자를 쓸 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어는 일단 써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마자의 아자는 어떻게 쓰지? 라고 고민을 하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요 어자는 아를 180도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물론 활자에도 당연히 이렇게 만들겠죠. 손글씨에서도 붓글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어떤 솟아나는 기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밝은 소리고 올라가고 나아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솟아나는 기운 이마저도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하면 쉽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아까 보여드린 엄마에서 이 솟다를 만드는 거고요. 다시 또 이 엄마에서 솟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자를 이렇게 거꾸로 회전시켜서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서 오를 만들었고 다시 또 회전시켜서 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솟아나는 기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점 솟아나는 기운,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단순히 그 어떤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글의 어떤 서예적 표현으로 넘어가면 예술적 가치도 또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리의 길이마저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들어오는 소리, 나아가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는 덩덕쿵이지만 여기서는 덩덕쿵 떨어지는 소리. 그것도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이 아래아점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또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회전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와 소리의 변화, 소리를 보이게 한다, 들리게 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와 뜻을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또는 우리가 발음하는 소리마저도 이런 원리로 하면 보인다는 것이겠죠. 이거는 이제 회전이 좀 잘못된 예를 좀 들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써버리면 소리가 위로 찡 하고 올라가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는 사실 없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예를 삼았습니다. 시구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들어오고 내려가고 나아가고 올라가고 또 뻗어나가고 이런 것도 여기서 보시면 모음의 이 가로획의 세로획의 변화 이런 것으로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는 보시면 얼쑤좋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나아가는 기운을 이 글자에서 우, 오, 아. 이게 제가 어떻게 찾았습니다. 네. 들어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나아가고 이 어떤 그 이마저도 이 모음의 어떤 순환의 원리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잘하는 시간 마찬가지로 소나무 솔자도 이 모음의 오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잘하는 시간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똥 하면 소리가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한글을 제작할 때 이치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소리와 글자가 하나이다. 그래서 이 똥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발음해 보면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엉덩이 두 짝에서 똥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의 원리로 그 뜻문자 한글을 표현하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모아쓰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모아쓰기가 나누고 합하는 원리인데 여기서 어떤 한글의 표의성이라든지 상형성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뜻문자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적 가치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뜻문자,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들어오고 나아가고 뻗어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멈추고 서는 어떤 삶, 자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자는 달을 보고 월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꽃 파자도 꽃만 보고 만든 것인데 한글은 그런 순환의 원리,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문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한글의 어떤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글 쓰기 교육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나누고 합하는 원리로 가르쳐야만이 한글의 어떤 창제 철학, 정신 이런 것들이 오롯이 드러난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말과 글을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말씀을 제가 작년에 글씨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글씨로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독립열사의 말씀 육성이 옆에서 들리고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서예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구도나 도형성을 좀 강조해서 독립열사의 말씀을 예술적으로 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독립열사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있는 철학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한글 글꼴의 다양성을 또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 먼저 이 말씀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신문에 옮겼는데요. 이 신문 안에 보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 왜곡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이 글씨를 썼고요. 이 독립은 김마리아 열사인데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자의 오른쪽을 좀 완성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미완성의 독립이라는 것을 이 글씨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고요. 언젠가는 아이들과 큰 천에다가 여기 이 글자를 좀 반을 좀 쓰지 않고 오른쪽은 지금의 아이들이 채워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울산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글씨로 옮겼는데요. 씨앗이 땅속에서 올라올 때, 땅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올라오지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좋은 씨앗을 심고 그들이 큰 산, 튼튼한 산 같은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된다. 그런 뜻을 이 글씨에 좀 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얼렁뚱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조선 안창호 선생님 말씀을 옮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윤동주 시를 또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독립운동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모 헐버트 선생님,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이은재, 이국로, 최현배 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독립운동가의 말씀을 옮기면서 저는 특별히 한글 독립운동가 분들의 말씀을 좀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말글 운동을 하시는 이대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 5분의 말씀들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글씨로 옮겼습니다. 호모 헐버트 선생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선교사이시고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한말의 어떤 한국의 어떤 정치적 여러 위기,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임에도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선 원문은 본국 거릴 뿐더러 모든 이가 널리 보고 알기 쉽다. 그러나 슬프다. 조선 원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요긴하건만은 조선 사람들이 요긴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업소히 여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신
세계 최초 한글 교과서 3인필지입니다. 이 3인필지 서문에 남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모 헐버트 선생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글씨를 썼고요. 호자에서는 좀 그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고자 한 그런 선생님의 어떤 철학, 생각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시경 선생님 말씀을 이제 옮겼는데요. 주시경 선생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말 한글 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이 한 나라의 말과 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당 100년 전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르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은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 이것은 문자이죠. 한글이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지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한말 글에 대해서 정말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글씨로 좀 옮겼고요. 다음은 이제 이윤재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 이윤재 선생님은 김해 출신이신데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드셨고, 특별히 이제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셔서 너무나 모진 고문 끝에 옥사를 하신 분입니다. 네, 그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너무나 막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이 손잡고 나아가자, 온 계례가 손잡고 함께 우리말을 글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글자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근로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1910년대 유럽, 프랑스 20년대 프랑스 유학자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가셔가지고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어떤 문법, 한글 문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이 한글 우리말과 글에 대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말과 글이 없으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그 결의도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호는 물불입니다. 굉장히 우리말 글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이 되시고요. 그 영화 말모이의 사실상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최인배 선생님과 같이 더불어서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학회 사건으로 1945년 8월 17일까지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풀려나죠. 최인배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투옥에서 독립이 되자마자 국어 사전,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데 또 힘을 쏟다가 어떻게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북해서 이 북한에 우리 문자, 말과 글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잡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남과 북의 언어 단절, 그러니까 이것을 어쩌면 막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이 낳은 정말 훌륭한 우리말과 글, 한글 학자 최은배 선생님이 쓰신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입니다. 왼쪽이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뭐 최은배 선생님은 뭐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울산 한글 문화축제, 그리고 울산
외솔 한글 한마당이 최은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이고요. 저는 이제 이번 그 독립열사 말씀전에서 선생님의 글씨를 보고 말씀을 보고 나도 한번 이 한글이 목숨이다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이란 글자 안에서 정말 굳은 어떤 결의 그리고 힘 그리고 꿈틀거리는 어떤 정말 우리말과 글을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조금 좀 끝마무리를 좀 이제 하자면 사실 제가 이 독립열사의 말씀을 쓰면서 이분들의 말씀 하나는 모두가 철학이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더 철학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직 그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투지로 싸웠습니다. 전 재산, 실제로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요. 아까 최은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조선업계 사건에 투옥돼서 정말로 힘든 옥살이를 하셨고 모든 독립열사들이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남긴 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특히 젊은이들이 저는 이제 남의 삶을 살지 말고 자기다운 삶, 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자기 생각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디자인이든 글씨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끝으로 지금 1분이 돼 가는데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요즘 한재진 교수님과 강화문 한자임판 훈민정음처럼 교체를 좀 주장하고 있고 실현시키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판이 멀쩡하지가 않고요. 네 번째로 또 문화재청이 이 현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전에 60년 만에 제 모습 찾았다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현판을 슬그머니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만든 지 3개월 만에 금이 가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 또 바탕색이 또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글씨가 이렇게 흐릿한 요거보다도 더 어두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 스미소니언의 사진인데요. 글자가 거의 보지 않는 것을 디지털 복원이라는 복원으로 복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윤곽이 없는 부분은 그려넣습니다. 상상으로. 이것도 보면 원래 이 원본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 복원을 해서 글씨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진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하는데 전부 다 이 상상으로 그려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글 단체나 지금 저희 시민운동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 네 번째로 이 바꾸려는 강화문 현판 계속되는 어떤 순환 이제는 끝내야 하고 그리고 그 현판의 글씨는 경복궁에서 만든 훈민정음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 얼굴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상징을 새로 세우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좀 주관적인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작가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울산 시민과 이번 울산 외솔 한글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시고 우리 국제 문자 포스터전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에 이제 제 소개 드릴 때 제 발표 내용을 이제
현대 한국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리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간에 제가 그 강연 내용 공유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제 불찰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이름 지우기라는 제목의 발표 내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서 뭐 이름을 지운다라는 제목을 지어놨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이번 행사 취지에 걸맞게 그 한글 창제에 담긴 생각들, 그 생각들을 디자이너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라는 제 생각,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이번 그 전시에서의 그냥 제 작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름 지우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2년도, 2001년도 제가 네, 아마 30대 초반일 걸로, 매우 초반일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했던 작업 중에 일부를 사진 촬영한 거고요. 제가 1999년에 그 석사학위에 입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석사학위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가지고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만레이의 작업을 보는 것처럼 논문 전체의 텍스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이었고요. 전시장에 설치해 놓은 작업인데요. 네, 그 의도는 그 제목이 고유명사 지우기였고요. 제가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그 생각의 줄기, 그다음에 논리적인 전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나서 결국 내가 작업자로서 이런 생각들을 펼쳐나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가 텍스트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내 논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전체 논문을 지워버렸던 작업입니다. 네. 네, 그렇게 뭐 대단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취지하고 맞닿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목에 이름을 지운다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짓는가, 반대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름을 짓는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씨라는 것, 우리가 아는 소위 명사형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사건, 현상,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람, 동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떤 물질로 간주한다면 이런 것들에 붙여 이르는 말을 이름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름 지어서 부르게 되면 그 순간 그 이름 붙은 그것이 무언가로부터 분리되고 또 정이 되고 또 무언가로부터 무언가의 대상이 되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일은 나와 내가 아닌 모든 것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그 사이에 일종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뭐 디자인 행위들, 뭐 그게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름 짓는 일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소위 브랜딩을 한다는 것들도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전시에서 출품했던 그 이미지들도 대부분 다 어떤 개념의 이름을 짓는 일을 이미지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로부터 분리하고 규정하고 그를 통해서 나다움을 만들고 남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이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다들 아시는 이제 훈민정음 첫 머리말에 이제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제 배경 화면에도 깔아놨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훈민정음을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은 이런 이름을 짓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제외한 다른 것으로부터 나다움을 찾고 나를 규정하고 또 분리하고 하는 시작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한글이라는 문자의 탄생이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언어적인 문자의 질서를 만드는 이름 짓는 일의 시작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동시에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서두에 강 선생님께서 이제 최만리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 학자들에 의해서 1943년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이제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후에 바로 한 2달여 사이에 이제 최만리를 위주로 한 지편전 학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았던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이제 상소문이 실려 있고 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지식의 문법적인 질서, 그 문자를 알고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권력, 그 권력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부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왕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가 아는 무슨 굉장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이런 행위가 이름 짓는 것이고 또 글자를 만드는 것에 이런 여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 기존 질서를 위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는 순수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 절대성이라는 것, 변화를 거부하는 그 외부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그거를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성으로 간주하는 것들 너머에 있는 변화하는 감각의 영역. 여기서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앞서서 두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자 원리하고 순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변화라는 얘기를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한글의 기초가 되는 음양오행의 주역의 원리들에는 변화라는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 너머의 영역으로 간주돼 왔던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기표 이런 것들로 간주돼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형이상학 속에서 일종의 문자가 음성 언어의 대리 보충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간주해 온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 중세의 필사가가 손으로 받아 쓰는 과정에서 등 뒤에 있는 인물이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이제 캡션으로 달려 있는 게 이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서명을 할 때 나의 등 뒤에 이미 존재하는 감추어진 텍스트. 이것을 우리가 상정한 절대성이라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절대성이라는 건 결국은 문자 언어의 반대편에 있는 음성 언어 또는 우리가 실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반하는 어떤 신의 절대성, 소위 오성이라는 것들, 이런 것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통치 권력으로 또 지배 권력으로 활용됐던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명이라는 건 결국 무언가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장 찍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결국 이름 짓는 행위의 대표 명사처럼 서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 직관, 문자 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가 지배당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통제하는 지식의 역사는 이처럼 변화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 역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지식 체계들 너머에 이렇게 지식으로 인해서 계량화된 방법에 의해 지식화된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눈을 뜨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바람이 불면 춥고 또 계절이 바뀌면 무언가가 변화하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식들이고, 사실 이런 지식은 제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우리 일상에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어딘가에 통증이 있으면 이게 어떤 징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지식을 다 지배하는 경험적인 통로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에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감각, 직관, 그 다음에 문자에 대비될 만한 음성 언어에 대비될 만한 문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몸으로부터 우리가 발생되는 것들, 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고 결국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이외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1차적인 지식의 우리가 지식을 만드는 경험적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몸은 우리의 감각을 토대로 몸 밖에 나와 다른 타자, 그래서 주체와 타자를 연결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매체가 몸이고 또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랭이 옷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에서 이 작품이 뭐 맥락상에 닿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작품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느끼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식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듯이, 특히나 우리가 소위 이제 뭐 대학이라는 이런 체제 안에서 지식 얘기를 할 때 어떤 정량화된 가시적인 수치화된 결과가 아닌 것들을 지식 안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 얘기하면 굉장히 에로틱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뭔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실 대부분 말은 안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디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인간은 뭐고 세계는 무언가를 규정하려는 역사를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지위를 그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불변해하는 정념, 신의 절대성에 의해서 규정하려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 통치 신념들 이런 것들에 의존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존재하는 이성에 의존하는 정신 또 그것을 가진 유일한 대상이 인간이라고 설정하고 그래서 그 인간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특별한 권리를 인간한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중세를 거쳐서 고대에서 중세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삶을 지배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포함한 앞서 이제 그란시안 그 대표께서도 이런 얘기를 얼핏 자신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대상들을 물질로 규정하고 그것이 인간과의 대립의 위계 안에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신의 그 절대적인 정념을 세계에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신과 인간의 선형적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규범 질서 안에서 몸은 이성이 유도하는 바를 거스르며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감각, 욕망 따위를 대표하는 정신이 이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의 일종의 대리자, 필요악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라마톨로지에서 이런 음성 언어에 대한 문자 언어에 대한 음성 언어의 뿌리 깊은 편견들을 이제 복권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인식론적인 편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일상에 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각, 예술, 디자인 분야에 끊임없이 편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무언가 계량화할 수 있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대상이다 라는 편견 또 그렇게 해서 다뤄진 결과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신념 이런 것들이 꽤 뿌리 깊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양적으로 비교해서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이 필연적으로 수학 법칙 안에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근대 과학은 본인이 다룰 대상을 스스로 설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는 기하학에 우리는 또 의존하게 됩니다. 수치화하고 정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모던이라는 것들의 전통은 대부분 이런 기하학에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의존된 것을 토대로 사물 존재의 바탕을 모든 것으로 대체하려는 실증과학의 전통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큰 얘기를 거칠게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살짝 드리면서 짧지만 이렇게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실증 과학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도 우리의 시선마저도 통제하려는 시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17세기에 들어서 원근법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기법으로 고안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소실점으로 귀결되는
관찰자의 시선 안에 세상을 고정하려는 일종의 배타적인 기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양에서의 원근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동양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한국화나 동양화에서 충분히 목격하시듯이 이 서양의 원근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양이나 방법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한 장소와 오로지 한 장소와 한 순간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관찰자의 시선 안에 현실의 모든 이미지를 한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한 일종의 시각적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멀리 돌아온 것 같아서 다시 처음 이름 지우기라는 걸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관념화된 신념, 규정된 신념, 관념화된 질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일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비근한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뒷받침될 만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듀샹이 언급했던 말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저 감각을 쫓아서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일이 예술가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제 듀샹이 얘기했던 취지고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의 속성 혹은 현상의 실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름 지우기라는 건 결국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일종의 익명성의 상태가 창의성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짓고 구분하고 분리하는 이름을 짓는 일, 이것이 또한 창조적인 일이죠. 창조적인 일이지만 같은 이유로 동시에 이름을 지우는 일, 또 이름 짓는 일과 같은 창조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단히 규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고 부여한 질서로부터 다시 멀리 달아나는 일. 이것이 동시에 창조적인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태도들이 아닌가. 이름 짓고 이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 그래서 결정 불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언제나 머무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디자이너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종이 한글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돌아가서 몇 가지 이제 연구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수롱 선생이 쓴 훈민정음 해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2015년에 나온 책. 이 책을 참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세종이 그걸 어떻게 혼자 개인이 그거를 해, 말이 돼? 다 집현전 학자들이 한 거를 세종 이름으로 낸 거지, 뭐 이런 의견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이 김수롱 선생의 근거들에 의하면 우리가 한글 창제 연도가 1444년이고 반포 연도가 46년인 거는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근데 44년에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 12월 언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일별 기록, 월별 기록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대체로 월별 기록의 기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언젠가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북한의 경우 이게 10월 언젠가를 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1월 15일 날 이렇게 한글날로 이제 기념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반포 연도를 이제 한글날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 김순호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세종이 한글을 반포했을 때 짧은 세종실록의 기록은 한글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는 걸 이런 형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종이 창제했다. 거기까지고요. 반포하기까지 대략 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그 사이에 여러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세종이 그 창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포 후에 용비어천가나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 또는 동국정원 편찬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이미 그 후에 그 과정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최만리의 상소문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측근들을 동원을 해서, 그 다음에 지편전 학자들, 여기 지편전 학자들의 그 당시 나이를 보면 세종이 그 당시 나이가 46년 기준으로 50살이었고요. 그러니까 44년이면 이제 46이었겠네요. 그래서 정인지가 51살, 최항이라는 사람이 38일 뿐이고, 그나마 그 뒤에 박팽년, 신숙주, 선산문, 강희안, 이계 등 여러분이 익히 아실 만한 사람들은 전부 30대, 20대 후반,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갓 이제 그 등용이 된 사람들을 이런 그 여러 가지 반발을 고려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고안한 아이디어를 짜임새게 만들고 그 해례본 그 저작하는데 집중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작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그 세종의 측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자나 공주 또 왕자들, 정의공주나 수양대군, 안평대군 들을 동원해서 여러 루트로 그런 한글에 대한 창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미루어서 이제 짐작컨대 이를테면 내가 세종이라고 간주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인 4년의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 세종이 마다한 여러 가지 그 이름 짓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존 그 권력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정서적인 문화적인 권력, 지식의 전력 이런 권력 사이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름짓기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결국 문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주역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음양오양의 원리들을 고려해 볼 때 또 문자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본다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이고, 아까 그란시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소재,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성의 반대편에서의 또 몸 감각 경험에 의한 지식 체계들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제출했던 작품은 이런 건데요. 나름 기존 그 한글 창제 당시에 여러 가지
불투명했던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그 생각들에 반발하는 기존 권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자의 그런 특성들, 그런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다소 개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간단하게 써본 텍스트를 읽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몸의 경험을 소리에 반영하여 만든 글자다. 우리가 정음이라고 부르는 바른 소리는 다시 말해서 이런 몸의 경험이 온전하게 형식에 스며들 때 서로 대응할 수 있다. 뜻과 의미가 뜻과 형식이 서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들, 타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관계, 변화 이런 그 중요한 개념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한글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다움으로부터 창발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창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한글 자체가 창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때는 다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창의성과 창발이라는 것의 차이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머전스라는 이제 단어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속성이 갖춰졌을 때, 무르익었을 때 저절로 발현되는 것을 창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창의성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대한 생각들, 태도들이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창발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언제나 기존 질서로부터 낯섦과 함께 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 결과는 이런 어떤 외적 요청이 아닌 창작자 자신의 강렬한 내적 동기에서 탄생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세종도 분명히 이런 내적인 강렬한 동기, 어린 백성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갖고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44년에 한글 창제를 그 실록에 기록하기 전에 한 12년 전쯤이네요. 한 1428년에 진주의 김화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효행록이라는 것을 집필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작은 사건이지만 사실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통치 권력이 어떻게 백성으로 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렬한 내적 동기가 세종을 이런 한글의 창의적인 창작자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우리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짧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미영 선생님, 사실 네. 지금 앞에 스케줄이 되게 길어져서 기다리시면서 네.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집중력 있게 잘 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세계를 다루는 디자이너들이지만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숙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선생님이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